혼자였으면 망했을 운명, 마을 사람들의 의리 있는 반전. 이번에 들려드릴 편안한 이야기의 테마는 이웃의 정, 마을이 함께 웃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울고만 계셨습니까? 여기 조선시대 어느 이름 없는 마을에서는 한 사람의 불행을 막기 위해 마을 전체가 미친 척 연기를 했다는 기막힌 실화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도깨비 작전. 탐관오리의 수탈 앞에 선 선량한 이웃을 위해 아기부터 할멈까지 온 마을이 발을 벗고 나섰다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서슬 퍼런 관원의 눈을 속이고 웃음꽃을 피웠을까요? 청구야담에 기록된 가슴 뭉클하고도 배꼽 잡는 이웃 사촌들의 필살기. 지금 그 기가 막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달빛 마을이라 불리는 고즈넉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처럼 참으로 평화롭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령이 500년은 좋기 됨직한 거대한 은행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동네 아이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노인들에게는 아늑한 쉼터를 내어주곤 했지요. 이 마을에는 박선비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법 없이도 살 성인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길 가던 나그네의 집신이 달아있으면 제 신발을 벗어주고, 이웃집 장독이 깨지면 제 집 장독을 머리에 이고 달려가던 그런 속 깊은 선비였더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달빛 마을에 살아있는 심장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온하기만 하던 마을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의 아들이라는 놈이 아주 지독하고 고약한 악질이었는데, 이놈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박선빈의 문전옥답을 보게 된 게지요. 비록 집은 초라해도 그 땅만큼은 기름진 황금빛을 띠고 있으니 이 탐욕스러운 놈의 눈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버린 겁니다. 아니, 저렇게 비옥한 땅이 왜 저 꾀죄죄한 선비놈의 것이란 말이냐? 하고는 없는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박선비가 나라의 창고를 털어 곡식을 빼돌리고 임금님께 바칠 햅쌀을 가로챘다는 그야말로 개가 웃을 누명을 씌워버렸지요. 그리고는 열흘 뒤에 관원들을 보내 박선비를 하옥하고 그 땅을 몰수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갈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박선비는 그 전갈을 전해 듣고는 툇마루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낡고 해진 갓을 고쳐 쓸 힘조차 없이 평생을 손때 묻게 읽어온 책장을 넘기던 손을 파들파들 떨었지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박선비의 아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치맛자락을 말아 쥐고 눈물을 훔치며 불기 없는 아궁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우리에게 이런 모진 시련을 주신단 말이오? 박선비는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니 너무 상심 말게나. 내 목숨이 다해도 자네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네. 말은 그렇게 의연하게 했지만 박선비의 눈동자에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고 골목을 지나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가던 김할멈도, 냇가에서 방망이질을 하던 이시댁 안악도, 밭에서 낫질을 하던 머슴 돌쇠도 일손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슴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하나씩 들어앉은 듯 속이 타들어갔지요. 아니, 우리 박 선비님이 어떤 분인데 그 천하의 잡놈이 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어찌 그런 모함을 한단 말이냐. 돌쇠는 낫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바위를 쾅쾅 쳤습니다. 김할멈은 바구니에 담긴 쑥을 다 쏟아버리고는 박선빈의 집 쪽을 바라보며 연신 혀를 찼지요. 관의 명령을 어찌 힘없는 백성들이 거역하겠습니까? 박선비를 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졸이는 것뿐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깨졌고 은행나무 잎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일찍 누렇게 말라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달빛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제 혈육의 아픔처럼 여기는 이들의 정이 저 깊은 곳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 마을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마을 어귀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로 그림자들이 하나둘 은밀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소리를 죽이느라 버선발로 살금살금 걸어온 이씨 대감부터 쇠도 씹어먹을 듯한 기세의 청년 돌쇠, 그리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마을 최고 어른인 최 노인까지 말입니다. 최 노인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들 모였는가? 박선비 그 양반, 지금 집에서 찬물로 배를 채우며 억울함에 눈물 흘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내 잠이 오질 않아서 불렀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 뿌리 위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무릎을 맞댔습니다.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그냥 내일 아침에 낫이랑 곡괭이 들고 관가로 쳐들어가서 한판 붙어버릴까요? 제 힘이라면 포졸 서넛은 거뜬히 맺히고 박 선비님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최 노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무식하게 힘으로만 될 일이냐? 그랬다간 마을 전체가 역적으로 몰려 씨가 마를 게야. 관원들을 막으려면 그들이 우리 마을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기상천외한 구실이 필요하단 말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구실이라니요? 관청의 명령을 뒤집을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최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모여앉은 사람들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은밀하게 마치 비밀 지령을 내리듯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으로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열흘 뒤 관원들이 올 때 우리 마을 전체가 도깨비에 홀린 척하는 걸세.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실성한 연기를 하는 거지. 마을 전체가 미친 동네인 줄 알면 그것 많은 관원 놈들이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지 않고 배기겠나? 돌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 마을 전체가 미친 척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이씨댁 간악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남편 술 취했을 때 걔가 되는 것만 따라해도 관원 놈들 혼비백 산할걸요? 제가 동네 안악들 다 모아서 제대로 판을 짜보겠습니다. 여인네들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제격이지요. 작전은 치밀하고도 방대하게 세워졌습니다. 누구는 지붕 위에서 닭소리를 내고 누구는 갑자기 옷을 벗고 춤을 추며 누구는 관원이 묻는 말에 엉뚱한 개소리만 늘어놓기로 말입니다. 심지어 마을의 개와 소까지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논의가 이어졌지요. 박선비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게. 그 고지식한 양반 성격에 우리 고생하는 거 알면 당장 관가로 자수하러 갈 뿐이야. 우리끼리 비밀리에 움직여야 하네. 최 노인의 엄한 당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집단 광기 연극을 하기로 결심한 이들의 눈에는 비장함과 함께 묘한 설렘까지 감돌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흩어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일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돌쇠야, 너는 내일부터 뒷산에 가서 도깨비 가면 만들 나무 좀 구해오너라. 아주 꿈에 나올까 무서운 놈으로 깎아야 한다. 예, 어르신. 제 손재주를 다해 관원 놈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누는 그들의 은밀한 약속은 달빛 마을을 감싸는 안개보다 진하고 묵직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이웃을 챙기는 그 마음들이 모여 조선 천지를 뒤흔들 대작전이 서서히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눈물 대신 통쾌한 웃음을 선사하기 위한 달빛 마을 사람들의 위대한 합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약속한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 멀리 고갯마루 너머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더니 말탄 관원 하나와 포졸 대여섯 명이 위세를 부리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또 아들의 명을 받고 박선비를 압송하러 온 그 관원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채찍을 휘둘러댔지요. 여기가 팍시성을 가진 죄인이 산다는 달빛마을이냐? 당장 그놈을 끌어내어라. 관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우는데 마을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보통 관원이 들이닥치면 백성들은 겁을 먹고 집 안으로 숨거나 엎드려 절을 해야 맞거늘 이 마을 사람들은 관원을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을 입구 냇가에서는 김할멈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물도 없는 마른 바위 위에서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퍽퍽 소리를 내며 돌덩이를 두들기던 김할멈은 관원이 다가가자 아이고 이놈의 고기가 왜 이리 질기냐. 소금에 절여도 꿈쩍을 안 하네. 하며 돌멩이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관원이 기가 차서 말을 멈췄습니다. 여보시오 할멈. 지금 제정신이요? 물도 없는 데서 뭘 하는 거요? 김할멈은 그제야 관원을 쓱 쳐다보더니 퀭한 눈으로 대답합니다. 물이라니? 이게 다 술인데 무슨 소리여. 나으리도 술 한잔 하실라오? 하며 흙바닥에 고인 먼지를 손으로 떠서 건넵니다. 관원이 눈을 부라리며 옆으로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청년 돌쇠가 보입니다. 돌쇠는 멀쩡한 길바닥에 소를 몰고 나와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바닥 돌덩이가 쟁기에 걸려 드르륵 소리를 내는데도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 엉덩이를 갈깁니다.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밭을 갈아야 구름을 심지. 그래야 내일 아침에 별을 따다 국을 끓일 게 아니냐. 관원이 말이 안 통해 답답한 듯 소리를 지릅니다. 네 이놈. 길바닥에서 쟁기질이 웬 말이냐. 여기 박선비 집이 어디냐 묻질 않느냐. 돌쇠 쟁기를 멈추고 관원의 말 안장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장군님. 우리 집 돼지가 왜 저기 올라타 있습니까? 내 돼지 내놓으쇼. 하며 관원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부하 포졸들이 돌쇠를 떼어놓으려 발버둥을 치는데 마을 안쪽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 노인이 이끄는 노인들이 냄비 뚜껑과 바가지를 들고 나와 춤을 추며 관원을 애워싸기 시작한 거지요.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집에 떡 먹으러 와라. 가사는 엉망이고 춤사위는 제멋대로인데 노인들의 표정 어찌나 진지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관원은 말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들이냐. 고을 전체가 실성을 한 게냐. 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 아이들이 관원 주위를 뱅뱅 돌며 개굴개굴. 소리를 냈습니다. 최 노인이 능청스럽게 관원 앞으로 다가가 갓을 삐딱하게 고쳐쓰고 절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우리 마을 도깨비 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박선비님은 구름을 타러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관원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빨래하는 할멈, 길가는 청년, 춤추는 노인까지. 하나같이 눈동자가 풀려있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니 서슬 퍼런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거원. 마을 전체가 도깨비에 홀린 게 틀림없구나. 관원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었기에 우선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이 되자 달빛 마을은 기묘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관원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최 노인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휘 툭툭. 바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창호지를 건드리고 마당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원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부하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당장 나가서 요사스러운 것들을 쫓아내라. 포졸들도 겁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겨우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포졸들의 비명이 천장을 찔렀습니다. 아, 도깨비다. 관원이 깜짝 놀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세상에나 수검댕이를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고 머리에는 삐죽삐죽한 털가죽을 쓴 괴상한 형체들이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박선비 내놔라. 우리 대장 박선비 어디 있느냐.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만 보니 낮에 봤던 돌쇠와 청년들이 최 노인이 깎아준 가면을 쓰고 작전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지만 겁에 질린 관원 눈에는 영락없는 산도깨비 떼였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관원의 방 창문 앞으로 쑥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눈알 그림이 붙은 가면이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데 관원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이 방에 고기 냄새가 나는구나. 관복 입은 고기가 아주 맛있어 보인다. 도깨비가 창살을 긁으며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관원은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며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 살려. 나는 박선비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 온 것이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때 다른 도깨비가 지붕 위에서 기와장을 덜컹 소리내어 움직였습니다. 박선비는 우리 도깨비들의 형님이다. 그분을 해치러 온 놈은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다. 방 안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밧줄이 스르륵 내려오더니 관원의 갓을 낚아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관원이 갓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갓은 어느새 천장 석가래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지붕 위에서 청년들이 낚싯줄을 들이워 장난을 치는 것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관원은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관원의 신발은 어느새 마당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었고 포졸들의 창은 죄다 꺾여 우물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도깨비들은 횃불을 휘두르며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님 괴롭히면 누나를 쑥 빼가지. 도깨비 불로 엉덩이를 찢어버리지. 노래 가사가 험악해질수록 관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관원은 옆에 쓰러진 포졸을 발로 차며 애원했습니다. 야야. 당장 말 한 마리 챙겨와라. 여기 있다간 제명에 못 죽겠다. 하지만 말들도 이미 청년들이 먹인 콩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관원은 어두컴컴한 안방에서 덜덜 떨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그렇게 도깨비들의 웃음소리와 관원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준비한 연극이 서슬퍼런 관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도깨비 소동에 넋이 나간 관원이 퀭한 눈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갓도 잃어버리고 신발까지 감나무 꼭대기에 걸려 흔들리는 처지니 위험은커녕 지나가던 동네 개가 봐도 혀를 찰 꼴이었지요. 밤새 공포에 떨며 요강을 붙들고 씨름한 탓에 얼굴은 누렇게 떴고 관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누더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향긋한 들기름 냄새와 함께 마을 안악들이 소반을 들고 하나둘 최 노인의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시댁 안악을 필두로 김시댁, 박시댁 할 것 없이 모두가 분을 칠하고 입술을 쥐잡은 듯 붉게 물들인 채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화사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말입니다. 이시댁 안악이 관원 곁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슬쩍 들이밀며 툭 붙어 앉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간밤에 잠자리는 편안하셨소? 우리 마을 도깨비들이 나으리가 너무 잘생겨서 같이 놀자고 밤새도록 문고리를 흔들어댄 모양인데 몸 어디 상한 데는 없으신가 모르겠네. 얼굴을 보니 꼭 엊그제 죽은 망자처럼 뽀얗게 질린 것이 아주 귀티가 흐르십니다. 그려. 관원은 여인들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해대며 몸을 뒤로 뺐지만 안악들의 공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안악들은 관원 주위를 에워싸고는 찰진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이 술 한 잔 받아보셔.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물가에 사는 처녀 귀신이 밤새도록 엉덩이로 빚어낸 보석 같은 이슬이라오. 이걸 마셔야 오늘 밤 도깨비들하고 신명나게 한판 놀지 않겠소? 관원이 기겁을 하며 술잔을 밀어내자 옆에 있던 김씨댁 안악이 관원의 팔뚝을 슬쩍 쓰다듬으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머나, 나으리 팔뚝이 아주 무새 같네 그려. 이런 기운찬 양반이 왜 그리 겁을 먹으셨을까? 혹시 밤에 도깨비 색시가 찾아와서 옷자락이라도 잡아당길까봐 그러셔? 걱정 마쇼. 우리 마을 안악들이 밤새도록 나으리를 위해 치맛바람이라도 일으켜드릴 테니. 하며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는 능청스럽게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안악들은 관원에게 음식을 권하는데 그 모양새가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밥그릇에는 하얀 이밥 대신 검은 숟가루를 섞어 거무튀튀하게 만든 보리밥을 산더미처럼 쌓아오고 국그릇에는 미꾸라지가 살아 움직여 흙탕물을 튀기는 추어탕을 가져온 겁니다. 자, 나으리 이 숯밥을 드셔야
뱃속에 든 나쁜 관제수가 싹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꿈틀 때는 놈들을 산채로 삼키셔야 오늘 밤 도깨비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기운이 생기지요. 관원은 음식을 보며 구역질을 참느라 얼굴이 노랗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안악들은 그런 관원을 보며 낄낄대며 자기들끼리 농익은 야담을 주고받습니다. 예, 순이 엄마 저번에 우리 마을에 왔던 포졸놈도 저렇게 겁쟁이더니 결국 밤에 도깨비한테 홀려서 바지춤을 내리고 온 산천을 뛰어다녔다지. 아이고 말도 마 저 나으리도. 오늘 밤엔 도깨비 색시한테 홀려서 가마솥 안에 들어가 노래를 부를지도 몰라. 어쩌면 엉덩이에 도깨비 뿔이 돋아날지도 모르지. 안악들의 이야기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관원의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안악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우고 관원의 부하 포졸들은 안악들의 기세에 눌려 부엌 구석에서 밥알만 새며 덜덜 떨고 있었지요. 이 농밀하고도 대담한 여인들의 연기는 관원에게 이 마을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요괴의 소굴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안악들의 치마폭에 쌓인 관원의 권위는 이미 누더기보다 더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떴지만 달빛 마을의 요괴스러운 분위기는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원은 이제 박선비를 잡아가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해서 이 지옥 같은 마을을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갓은 천장 석가래에 매달려 조롱하듯 흔들리고 신발은 감나무 꼭대기에서 까치밥처럼 매달려 있으니 관원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최 노인을 붙잡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최 어르신. 내 사또 아드님의 명을 받고 기세등등하게 왔으나 이 마을은 도저히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되는구려. 제발 내 신발과 감만 돌려주면 내 평생 이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을 터이니 제발 길을 열어주시오. 최 노인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하얀 연기를 관원의 얼굴에 훅 하고 길게 내뿜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우리 마을 도깨비들이 장군님을 너무 좋아해서 보내주질 않는데 어쩌겠어? 특히 저기 저 감나무 도깨비는 장군님 신발이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라오. 게다가 박선비라는 양반이 우리 마을 도깨비들의 대장인데 그분을 죄인이라며 잡아가려 하니 도깨비들이 노발대발해서 오늘 밤에는 장군님의 코를 베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소이다. 관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팍 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래 역시 박선비가 이 오물들의 두목이었구나. 그를 건드렸다간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관원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똥에서 잉어 꼬리처럼 흔들리는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내 오늘 박선비의 두명을 낱낱이 씻어주는 문서를 써주겠소. 그 양반은 결백하고 오히려 이 마을을 지키는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고. 사또께 목숨 걸고 보고할 터이니 제발 그 도깨비들 좀 진정시켜 주시오. 관원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삐뚤빼뚤하고 먹물은 종이 여기저기에 튀었지만 그 내용은 박선비의 이름을 깨끗이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관원이 직접 조사한 바 박선비는 나라의 곡식을 훔친 적이 추호도 없으며 이는 시기하는 무리의 모함이라. 이 마을은 신령한 기운이 보호하는 곳이니 앞으로 관의 간섭을 그만오라. 최 노인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자 마을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돌쇠와 청년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자, 장군님. 신발 여기 있습니다. 돌쇠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신발을 툭 던졌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갓도 낚싯줄에 풀려 스르륵 내려왔습니다. 관원은 신발을 왼쪽 오른쪽 거꾸로 신은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부하 포졸들은 창도 방패도 버려둔 채 관원의 말꼬리를 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어귀까지 쫓아나오며 기괴한 배웅을 했습니다. 기말멈은 마른 바위에 방망이질을 하며 나으리 다음에 오실 땐 구름으로 빚은 떡국 끓여 놓을게. 꼭 다시 오셔.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개굴개굴 소리를 내며 말 엉덩이를 쫓아갔습니다. 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넘어가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미친 도깨비 마을에 발을 들이나 봐라. 내 아들이 사또 아비라 해도 여긴 못 온다.
관원의 먼지 구름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미친 척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관직의 위세와 권력이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집단 광기 연극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선비의 억울한 누명은 그렇게 씻겨 내려갔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참아왔던 진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원이 고개를 완전히 넘어갔다는 돌쇠의 전갈이 오자마자 달빛 마을은 마법처럼 순식간에 평소의 평화롭고 고즈넉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른 바위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방망이질을 하던 기말멈은 허리를 으드득 소리나게 쭉 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 평생 돌덩이를 고긴 줄. 알고 이리 열심히 두들겨 보긴 처음이네. 방망이가 다 닳아버렸어. 길바닥에서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던 돌쇠도 소를 끌고 와 냇가에서 발을 씻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나으리 옷자락 붙잡고 우리 집 돼지가 왜 저기 올라타 있느냐고 떼를 쓸 때 웃음 참느라 아랫배에 경련이 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나으리 낯빛이 똥물 뒤집어 쓴 사람 같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방 구석에서 나 때문에 마을이 망하는구나. 하며 가슴만 졸이던 박선비가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런 엄청난 연극을 벌였다는 사실과 최 노인이 받아낸 면죄부 문서를 전해 들은 박선비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 선비를 위해 마을 전체가 관가와 맞서 위험을 무릅쓰다니. 제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최 노인은 곰방대를 들고 박선비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우리가 선비님을 도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심장을 지킨 것뿐이라오. 선비님이 우리 곁에 없으면 우리 마을이 어찌 정많은 달빛 마을이겠어? 선비님은 그저 평소처럼 우리 곁에서 책 읽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면 그게 보답이오. 그날 저녁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선비가 곳간에 아껴두었던 곡식과 마을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술, 고기, 나물들이 어우러져 은행나무 아래에는 풍성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낮에는 미친 척 실성한 연기를 하던 안악들은 이제 인자하고 정많은 이웃사촌으로 돌아와 정성껏 음식을 날랐고 청년들은 횃불을 밝혀 마을 입구부터 은행나무까지 환하게 밝혔습니다. 박선비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더니 우리 마을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저 서슬퍼런 관직의 칼날도 이겼구려. 역시 사람이 제일 귀한 법입니다. 잔치는 달빛이 은행나무 가지에 걸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게 뭐 거창한 거 있나? 이렇게 이웃이 어려울 때 내 일처럼 소매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한 게지. 관아의 법보다 무서운 게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의리 아니겠나? 달빛 마을의 은행나무는 평소보다 더 푸르고 생기있게 빛나는 듯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산 너머 관가까지 들릴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과 누명도 이웃의 끈끈한 정과 지혜 앞에서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고 훗날 이 기막힌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함께 웃으며 위기를 넘기는 지혜의 본보기가 되었더랬습니다. 이웃의 정이 메말라가고 담장 하나 너머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세상에 달빛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그 찰지고 농밀한 합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시지요? 옛날엔 다 이랬답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이웃 하나만 있어도 세상 살만했던 그 시절의 정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옆집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달빛 마을 사람들처럼 웃으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달빛 마을의 통쾌한 도깨비 작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쓴 이웃을 위해 온 마을이 미친 척 발벗고 나선 그 마음이 참으로 뜨겁고도 유쾌하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적만 해도 이런 이웃의 정이 살아있었지요.
위기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혜를 모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해악.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와 웃음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는 고민도 이웃과 나누면 반이 되고 함께 웃으면 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 듬뿍 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신명나고 편안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떠미는 양보소동, 욕심 없는 사람의 따뜻한 최후. 옆집 사람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여기 땅속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서로 내 것이다 하며 미루는 별난 마을이 있습니다. 평생 흙 파서 먹고 살던 덕파리가 남의 밭을 빌려갈다가 금괴가 가득 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눈 뒤집혀서 몰래 숨겼을 텐데 이 양반은 오히려 밭주인 만석이를 찾아가 항아리를 떠맡기려 합니다. 내 땅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다. 아니다. 내가 발견했으니 내 복이다. 이 기막힌 실랑이가 마을 전체로 번지면서 벌어지는 웃음과 감동의 대소동. 욕심부리다 패가 망신하는 요즘 세상에 곰방대 연기처럼 구수한 정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조선시대판 착한 사람들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물 맑고 공기 좋은 버드나무 마을에서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 한 보따리 풀어볼까 합니다. 이 마을에는 이름만큼이나 성품이 묻어나고 법 없이도 살 양반인 덕팔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이 양반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하나와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쟁기뿐이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직하게 흙을 파며 살아가는 고지식한 사내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아지랑이가 아지랑아지랑 피어오르고 뻐꾸기가 뻐꾹뻐꾹하며 게으른 농부를 꾸짖는 따스한 봄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덕팔이는 이웃집 만석이한테 빌린 묵은 밭을 일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랴 누렁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꾸나 이 밭만. 다 갈면 내 너한테 맛난 콩깍지를 잔뜩 먹여주마. 덕팔이는 땀방울이 턱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흙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쟁기 손잡이를 꽉 쥐고 소를 몰았습니다. 낡은 쟁기날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구수한 흙내음이 올라오고 덕팔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판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잘 나가던 쟁기가 무엇인가 콱직 하고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허, 이놈의 땅은 돌덩이가 왜 이리도 많담? 덕팔이는 쟁기를 멈추고 혀를 차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 엉덩이를 툭툭 쳐서 세워두고는 걸려있는 돌이라도 빼낼 요량으로 흙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매끄러운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덕팔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옆에 둔 삽을 가져와 조심조심 주변 흙을 걷어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니 커다란 독의 주둥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팔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독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을 받은 항아리 속에서 눈을 찌를 듯한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누런 금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은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지요. 덕팔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고 오직 누렁이 소만 껌뻑껌뻑 큰 눈을 뜨고 주인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덕팔이의 가슴이 방앗간 공이질하듯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이면 평생 아니 3대 자손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지요. 덕팔이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니지, 아니야, 이건 내 복이 아니다. 이 밭은 엄연히 만석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그 땅 속 깊이 묻힌 것이 어찌 나같이 밭 빌려 쓰는 사람의 것이 되겠는가? 내 만약 이걸 몰래 가져간다면 내일 아침 내 자식놈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겠어? 덕팔이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다시 덮고는 흙을 덮어 원래처럼 정성스레 다져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쟁기를 팽개쳐둔 채 마을 아래 만석인의 집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헉헉 소리를 내며 달리는 덕파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보물을 하루빨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 참으로 요즘 세상엔 눈 씻고 봐도 없을 별난 농부의 소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덕파리는 만석인의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만석아, 만석아, 안에 있느냐? 큰일 났다. 어서 나와봐라. 안에서 낮잠을 자던 만석이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덕파리 형님 아니오? 대낮에 밭 갈다 말고 웬일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흙투성이가 되어 달려오셨소? 어디 산돼지라도 만난 게요? 아니면 고을 사또라도 오셨답니까? 만석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덕파리의 헝클어진 옷 매무새를 살폈습니다. 덕파리는 숨을 몰아쉬며 만석이의 어깨를 꽉 쥐고 마당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산돼지보다 더 무섭고 사또보다 더 귀한 걸 봤네. 이복의 만석아, 자네 밭 있잖나. 내가 빌려갈던 그 뒷산 너머 밭 말이야. 거기서 금항아리가 나왔네. 아주 눈이 부셔서 쳐다도 못 볼. 황금이 가득 들었단 말이네. 내가 쟁기질을 하다가 콰직하고 걸려서 파보니 그런 보물이 들어있지 뭐야. 어서 가서 자네가 챙기게나. 남이 볼까 무서워 내 얼른 흙으로 덮어두고 왔네. 만석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이는 오히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덕파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참으로 진정이십니까? 금항아리가 나왔으면 그건 형님 복이지. 왜 나한테 달려오십니까? 나는 밭을 형님한테 임대료 받고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밭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이며 돌멩이며 다 형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형님이 땀 흘려 깊이 갈지 않았으면 그 항아리가 100년이 지난들 세상 빚을 받겠습니까? 이건 하늘이 형님의 성실함을 보고 내리신 선물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형님이 챙기십시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만석이의 말에 덕파리는 기가 막혀 펄쩍 뛰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밭 빌린 사람은 땅 위에 곡식을 가져가는 거지. 땅 속에 묻힌 보물까지 내 것이라고 우기면 그게 도둑놈이지 농부냐? 그 밭은 자네 조상님이 물려주신 거니. 그 밑에 든 것도 자네 조상님이 자네 주려고 묻어두신 걸세.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한 조각도 못 가져가네. 어서 가서 자네가 가져오지 않으면 내 오늘 밤 자네 집 문턱에 앉아 밤을 새울 것이야. 덕파리가 삿대질을 하며 우기자 만석이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키우며 마당 한가운데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형님 참으로 고지식하십니다. 남들은 없는 금도 만들어서 제 것이라 우기는데 눈앞에 굴러온 복을 발로 차시다니요. 나는 절대로 그 금을 내 집 문턱 안으로 들릴 수 없소. 정 그러시면 우리 같이 가서 다시 깊이 묻어버립시다. 임자 없는 물건이니 땅속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어느덧 담장 너머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담벼락에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금항아리가 나왔는데 서로 안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도 칼부림하는 세상인데 이 두 양반은 서로 황금을 떠넘기느라 안달이 난 겁니다. 덕파리는 답답한 마음에 마당 바닥을 쾅쾅 치고 만석이는 먼 산만 바라보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이 기묘한 황금 배달 소동은 이제 만석인의 집 마당을 넘어온 버드나무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이 먼저냐, 욕심이 먼저냐. 버드나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착한 사람들의 전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소문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도 빠른 것입니다. 발도 없고 날개도 없는데 담벼락을 타고 고삿길을 돌아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이복에 들었나? 톡파리가 만석이네 밭 갈다가 금항아리를 캤는데 지금 서로 안 가지겠다고. 만석이네 마당에서 난리가 났다네. 이 소리에 냇가에서 방망이질하던 안악들은
빨래를 내팽개치고 달려오고 서당에서 그릭던 훈장님은 갓을 빗뚤게 쓴 채 곰방대를 물고 뛰쳐나왔지요. 동네 꼬마들은 코 흘리게 코를 훔치며 만석이네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으니 어느덧 만석이네 집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항아리가 놓여 있고 그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누런 금빛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할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덕파리와 만석이는 서로의 손을 밀쳐내며 씩씩거리고 있었지요. 이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덕망 높기로 소문난 이씨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에헴, 이 사람들아, 도대체 무슨 일로 이리 소란스러운가? 황천길도 아닌데 왜들 그리 악을 쓰고 있어? 이씨 대감이 엄하게 묻자 대감의 도포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대감님, 제 억울한 사정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석인의 밭을 빌려 땀 흘려 갈다가 이 금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석이 저놈이 절대로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기지 뭡니까? 땅 주인 물건을 땅 주인이 가져가겠다는데 이게 어찌 거절할 일입니까? 제가 이걸 가져가면 내일 아침 제 자식 놈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덕파리가 가슴을 쾅쾅 치며 읍소하자 만석이도 질세라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밭을 빌려줬을 때는 그 땅에서 나는 돌멩이 하나, 흙 한 줌까지 빌린 사람의 것입니다. 덕파리 형님이 쟁기질을 안 했으면 그 금이 세상 빚을 받겠습니까? 이건 하늘이 형님께 내리신 복이 즉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땅에서 나왔다고 덥석 받으면 저는 탐욕의 눈먼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못 받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실랑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같으면 벌써 항아리 들고 야반도주 했겠다. 세상에 금을 준다는데도 싫다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보내 그려. 어떤 이는 그럼 반반씩 나누면 어떻겠소? 하고 제안을 해봤지만 덕파리는 손사래를 치며 펄쩍 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반은 무슨 반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흙 파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남의 땅에서 나온 금을 탐낼 사람은 아닙니다. 만석이 역시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형님이 안 가지신다면 저는 저 항아리를 다시 땅속 깊이 묻어버릴 겁니다. 아니, 차라리 저 시커먼 우물물 속에 던져버리겠소. 이씨 대감은 곰방대를 다시 입에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욕심쟁이들이 싸우는 건 수없이 봤어도 이리 정직한 이들이 서로 양보하며 싸우는 건 참으로 기이하고도 고운 일이로다. 이들의 정이 재물 때문에 상하지 않게 하려면 관의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대감은 결심한 듯 집신을 고쳐 메고 일어섰습니다. 이보게들, 자네들 뜻이 이리 완강하니 내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네. 마침 우리 고을 사또께서 인자하고 총명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하니 우리 다 같이 관가로 가서 사또의 명판결을 들어봄이 어떻겠는가? 황금의 임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고운 마음을 담을 그릇을 찾아보자는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그게 좋겠소. 사또님이라면 묘안을 내실겨?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덕파리는 금항아리를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싸서 지게에 지고 만석이는 그 뒤를 따르며 서로 자네가 지게를 내려놓게. 아니다, 형님이 지셔라. 하며 관가로 향하는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가 그들의 고운 마음씨를 보고 웃는 듯 살랑거리고 뒤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흥겨웠지요. 황금을 두고 싸우되 미움이 아닌 정이 넘치는 이 기묘한 행렬은 어느덧 고을 관아 정문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금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이고 덕파리와 만석이가 엎드려 사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고을 백성들이 관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숨을 죽였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며 이방과 포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사또께서 위엄있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동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또는 두 농부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보통 이런 보물이 나오면 관가에서 몰수하거나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다 피를 보기 마련인데 이 두 농부는 서로 내 것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읍소를 하고 있으니 사또의 마음도 짐짓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특한 일이로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재물 앞에서 이토록 청렴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다니 너희는 진정 이 고을의 보배로구나. 하지만 이 황금이 갈 곳을 잃어 마당에 방치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아리 주변을 천천히 돌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사또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나라의 땅에서 나온 것이니 관가에서 환수하겠다. 하고 가로챘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또는 백성을 사랑하기로 소문난 명관이었지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 황금이 이들의 정을 해치지 않고 더 큰 복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이씨 대감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 혹시 자식이 있는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저러하니 가문끼리도 인연이 있을 법한데. 이씨 대감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나으리. 덕파리는 심성이 고운 아들이 하나 있고 만석이는 집안일 잘하기로 소문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아이 다 혼기가 꽉 찼사옵니다. 사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바로 그것이로다. 하늘이 이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이야.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덕파리와 만석이를 향해 호통 아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서로 황금을 거절하니 이 황금은 임자를 잃은 고아와 같구나. 하지만 너희의 정이 이토록 깊으니 내가 명쾌한 판결을 내리겠다. 덕파리의 아들과 만석이의 딸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두 집안이 한 피를 나눈 가족이 될 것이요. 이 금항아리는 사돈간의 귀한 예물이자 그 부부가 새살림을 차릴 미천이 될 터이니 누가 주인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로 이어져 마을에 큰 복이 될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임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명판결이옵니다. 사또 나으리 만세. 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덕파리와 만석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로소 활짝 웃었습니다. 만석아, 우리 사돈 되는 건가? 자네 딸이 우리 집으로 온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형님, 아니 사돈어른. 이 황금보다 형님과 가족이 되는 게 100배는 더 좋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마당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금이 원수가 아닌 복덩이가 되어 두 집안을 끈끈하게 묶어준 것이지요. 사또는 껄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남은 금으로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도 끄떡없는 커다란 저수지를 파고 배고픈 이웃이 없도록 마을 창고를 채우도록 하라. 너희의 고운 심성이 마을 전체의 복으로 퍼져나가야 할 것이니라. 덕파리와 만석이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금을 탐내지 않았기에 더 큰 인연과 마을의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관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황금을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 마을에는 황금보다 더 반짝이는 웃음꽃이 피어날 준비가 끝난 셈이었지요. 자,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담장을 넘고 고개를 넘어 이웃 고을까지 번지더니 마침내 저 멀리 한양 땅에서 남의 등쳐먹기로 소문난 뜨내기 도둑놈 칠복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소문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콧방귀를 꼈지요. 에이그, 세상에 그런 얼간이들이 어디 있담? 황금을 두고 서로 가지라고 떠밀다니 시골뜨기들이라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로군. 내가 가서 그 임자 없는 보물을 몽땅 털어와야겠다. 칠복이는 그 길로 괴나리 보찜을 꾸려 버드나무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때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발 끝을 질질 끌지 않도록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녀석의 가슴은 이미 황금을 다 가진 것처럼 방망이질을 쳤지요. 어디 보자, 만석이네 집이 이쪽이라 했지. 칠복이는 고양이처럼 담장을 타고 넘어가 만석이네 안방 근처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사또께서 판결을 잘 내려주셔서 정말 다행이지요. 그 무거운 황금을 우리만 가졌으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벌벌 떨었을 텐데 저수지를 만드는 데 쓴다니 이제야 발 뻗고 자겠소. 만석이의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만석이도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 황금 항아리 그까짓 거 우리 덕파리 형님 내랑 사돈 맺어준 것만으로도
제 할 일 다 한 거지. 내일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금을 관가로 옮기기로 했으니 오늘 밤만 잘 지키면 돼요. 칠복이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그 귀한 걸 남주겠다고 저리 좋아하다니. 칠복이는 만석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문을 열고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장롱 밑에 숨겨두었다는 금항아리 찾아 손을 뻗는 순간 칠복이는 그만 발밑에 놓인 요강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한 소리에 만석이가 벌떡 일어났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 만석이는 역시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칠복이를 보고는 허허 웃으며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손님께서 벌써 오셨구려. 황금 소문을 듣고 오신 모양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기왕 오셨으니 땀이나 좀 식히고 가시지요. 칠복이는 칼을 빼들려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칠복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금은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의 물줄기가 될 귀한 물건이라오. 하지만 손님께서 일이 절박하게 찾아오셨으니 내 아내 몰래 금 한 조각을 내어드릴 테니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구려. 칠복이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려 온 자신에게 오히려 손을 내미는 이 따뜻한 인심 앞에서 평생 남의 것만 탐내던 칠복이의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칠복이는 금조각을 받아드는 대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이토록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의 보물을 탐내다니요. 버드나무 마을의 정은 도둑놈의 칼날마저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고 농밀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혼례날이자 마을의 경사가 터진 날이 밝았습니다. 버드나무 마을 입구부터 덕팔이네 집까지 청사초롱이 줄지어 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제일 고운 옷을 꺼내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커다란 가마솥이 대여섯 개나 걸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온 동네 진동을 하니 지나가던 산새들도 배가 고파 내려올 지경이었습니다. 덕팔이의 아들은 늠름한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백마 대신 누렁이를 타고 만석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이의 딸은 연지곤지 예쁘게 찢고 수줍게 가마에 올랐지요. 사또의 판결대로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덕팔이 아들 장가 잘 가네. 만석이 딸은 시집가서 복 터졌어. 저런 시아버지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덕팔이와 만석이는 나란히 서서 사돈끼리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진짜 장관은 잔치판 옆에 놓인 거대한 푯말이었습니다. 사또의 배려로 금항아리의 일부를 처분해 마련한 기금으로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의리와 정의 황금보다 깊은 마을. 마을 사람들은 잔치 국수를 한 그릇씩 받아들고 그 비석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사또는 약속대로 마을 뒷산 계곡에 물을 가둘 커다란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가뭄이 들어도 논바닥이 갈라질 걱정이 없고 보릿고개가 찾아와도 굶주릴 이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덕팔이가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쇼. 처음 그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솔직히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돈 만석이 손을 잡고 우리 마을 식구들 배부르게 먹는 꼴을 보니 그때 금을 안 가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은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막걸리 한 잔의 정은 죽어서도 가져갈 제 재산입니다. 덕팔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옳고 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버드나무 마을은 해가 져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등불이 되어 마을을 환하게 밝혔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황금 항아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욕심보다는 정의, 나보다는 우리가 먼저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었지요. 쟁기 끝에 걸렸던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사람들의 체온을 타고 흐르며 마을 전체를 적시는 따뜻한 생명수로 변한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잔치판 구석에서는 어젯밤 몰래 들어왔던 도둑 칠복이조차 복면을 벗고 하인들 틈에 섞여 열심히 마당을 쓸고 있었으니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가 아니라 따뜻한 정이었음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버드나무 마을 이름은 바뀌고 길의 모양도 달라졌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는 저수지만은 여전히 푸른 물을 가득 머금고 마을 논밭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여전히 은행나무 아래 모여 앉아 쟁기를 갈다 금항아리를 캔 덕팔이 할아버지와 고집스럽게 그 금을 거절했던 만석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곤 합니다. 얘들아, 저 저수지 물이 왜 저리 맑은 줄 아느냐? 저건 그냥 물이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욕심 없는 마음이 녹아 흐르는 물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금이 나오면 나 같으면 과자 사 먹었을 텐데 왜 안 가졌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금으로 산 과자는 금방 먹어 없어지지만 이웃과 나눈 마음은 저 저수지처럼 대대손손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란다. 실제로 어우야담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재물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덕파리와 만석이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고장의 명문가로 불리며 인망을 얻고 있다지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을 벌이고 이웃집 담벼락에 못을 박는 요즘 세상에서 보면 참으로 바보 같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마지막까지 웃게 만드는 것은 통장 속의 숫자보다는 힘들 때 손 잡아주는 이웃의 따뜻한 눈빛이라는 것을요. 황금 항아리가 발견된 그 자리는 이제 울창한 숲이 되었지만 그날 두 사람이 나눴던 뜨거운 우정과 정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덕파리가 휘둘렀던 낡은 쟁기 끝에서 터져나온 것은 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선한 본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정은 한번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나 숲을 이루는 법이지요. 버드나무 마을 사람들은 금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라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밤 꿈속에는 여러분의 쟁기 끝에도 묵직한 무언가가 걸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황금이라면 더 좋겠지만 황금이 아니더라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걸려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버드나무 마을의 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여러분의 방 안가득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갑니다. 금항아리를 서로 가지라고 미루던 덕파리와 만석이 이야기, 참으로 속이 다 시원하고 훈훈하시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이야기들 뿐이라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이토록 멋진 해학과 인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황금보다 사람이 먼저고 욕심보다 정이 먼저였던 그분들의 마음씨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밤 옆에 계신 배우자나 오랜 친구에게 내가 내 인생의 황금 항아리다라고 쑥스럽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고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버드나무 마을처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이야기꾼의 곰방대에 힘이 나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황금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신명나고 찰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포근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